오늘은 이제 푸코에 관련된 일종의 회화론을 보려고 하는데, 이미 앞서서 5차례 수업을 하면서 사상가들과 어떤 시각 예술하고 맺는 그런 관계들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글로 쓰여진 것보다 어떤 이미지로 드러난 것 속에서 자기 사유의 어떤 한 단면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어떤 사상들을 갖다가 어떻게 펼쳐내고 있고, 또 그 회화에 대한 어떤 일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화가의 어떤 그림들이 자기의 어떤 사유를 잘 드러내고 있고 잘 표현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에세이들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게 뭐 멜로뽕티의 경우는 세잔이었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들레즈의 경우는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이 푸코의 경우는 이제 2개 정도의 저작이 사실은 회화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종전까지 국내에 번역된 게 사실은 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 짤막한 책이 한 권 있었죠. 김현 선생이 번역했던 것. 그리고 이제 벨라스케즈가 그렸던 시녀들에 대해서 그 말과 사물의 첫 장에 이제 언급이 돼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저작이 사실은 이제 마네의 회화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푸코 사후에 꽤 늦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출판이 됐고, 그게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국내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코의 회화론은 한 3가지 정도에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벨라스케즈의 시녀들에 대한 분석, 2번째로 이제 좀 분량을 좀 많이 잡은 게 마네의 회화론이라는 책에서 마네의 그림을 가지고 푸코가 자기 사유를 어떻게 펼쳐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르네 마그리트가 그렸던 그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푸코의 사유의 어떤 한 단면을 우리가 좀 엿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좀 많게 준비를 해왔는데, 또 정신없이 막 계속 읽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요. 군데군데 좀 필요한 부분만 좀 읽으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푸코를 보통 우리가 단적으로 어떤 사상가였냐, 우리가 권력의 이론가 또는 권력과 지식의 공모를 파헤쳤던 그런 사상가로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제 권력 얘기가 끼어드는데,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뭐 정치 권력은 아니죠. 어디서나 끼어드는 사람 2-3명만 모여도 그 사이에는 일종의 권력 관계가 발생한다고 하는 일종의 그 모세혈관적인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권력 또는 억압적인 권력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니체가 말하는 마크트라고 하는 그 힘 개념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건데, 어쨌든 권력과 지식을 갖다가 논하면서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인데요. 푸코가 말하는 그 지식, 이게 2가지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보통 엄표 또는 담론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축이 있겠고, 또 한편에 이제 가시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걸 달리 말하면 비엄표라고 얘기를 해요. 엄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엄표인 것과 엄표가 아닌 것으로 나눴을 때, 엄표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가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2가지가 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주로 가시적인 것 또는 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푸코의 사유가 회화하고 맺는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멜로뽕티가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책을 써냈는데, 푸코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들을 좀 다른 각도의 해석이긴 하지만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글쓰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시각적인 글쓰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에 이미지들을 집어넣고 그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자기 사유를 풀어내는 방식도 취하지만 굳이 이미지가 없어도 글쓰기 자체는 굉장히 그 뭔가 세밀한 상세한 어떤 묘사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착각이 들 만큼 글쓰기 자체도 굉장히 시각적이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유명한 그 감시와 처벌의 첫 장면에 보면 이제 담행이라고 해서 왕을 살해하려다 잡혔던 사형수를 처형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사실 뭐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갖다 연상할 수 있을 만큼 읽으면서 굉장히 글쓰기 자체가 이미 서술 전략이 굉장히 시각적이다. 여러 면에서 이제 시각적인 것과 이제 많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961년에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출판이 되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광인들의 항해, 그래서 이제 광인들의 배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죠. 근데 그 그림도 이제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저작의 첫 부분에 어떤 그림에 대한 이야기 또는 영화나 그림처럼 묘사가 된 글쓰기 방식으로 자기 글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푸코와 시각예술 또는 뭐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앞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또 동시에 푸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 고고학이랄까 계보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계보학이나 고고학은 결국 일견 보면 이제 역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일종의 연속성을 갖다 전제하고 있죠. 선형적인 쭉 이렇게 진보해 갔다고 하는. 근데 고고학이나 계보학 같은 경우는 단절을 강조합니다. 역사가 발전할 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까지 팽팽하다 한 번에 도약해서 뛰어버리는 아예 취기가 바뀌어버린 식으로 역사를 갖다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에서 이제 역사하고 고고학이나 계보학의 차이를 갖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보면 또 고고학하고 계보학도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굳이 차이를 볼 수 있다면 고고학은 좀 정태적인 개념이에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주로 이제 담론이나 지식을 갖다가 소급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계보학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나 구조가 다른 시스템이나 구조로 변환하게 만드는 어떤 책임 내의 요소들, 힘의 관계들을 연구하는 좀 동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간략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이 계보학이라는 게 족보죠. 지니알러지라고 해서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도덕이 어떻게 발생됐고 그 근원이 어떠한가를 이제 추적하는 과정을 푸코가 그 방법론을 들여와서 자기 후기 사유에는 이제 계보학적인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한번 미리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한번 수업에 들어갈까 해요. 일쪽에서 특별히 볼만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쪽 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에피스템의 변천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르네상스기와 고전주의 시대, 그 다음에 근대. 그 이론 지금 뭐 컨템포리라고 해서 현대 또는 동시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주로 푸코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 이제 요 세 시기예요. 르네상스기에는
그 하나의 시대를 갖다가 그 시대에 유통되던 어떤 지식이나 담론들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어떤 원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피스테메인데, 르네상스기에는 이제 그 원리가 유사성이라고 이제 푸코는 규정을 합니다. 유사성, 닮았다라는 것. 그랬는데 이제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원리가 이제 재현이라고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요 사이가 이제 단절이 있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쓱 가서 이게 아니라 하나의 단절로 보는 겁니다. 또 고전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에는 또 하나의 단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이에다 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두 군데에다가 재현의 나타남,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현의 소멸,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좀 더. 푸코가 주체에 대한 일종의 이론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대적인 주체를 이제 비판하는 방식이고, 당연히 근대적인 주체가 항상 세계를 자기 앞에 표상시켜 놔서 대상화시키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제 근대적인 주체의 모습들인데, 실제로는 어떤 인식과 행위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주체라는 것은 담론의 효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누누이 앞서서 설명해 왔던 것하고 거의 유사하죠.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지식이나 담론에 의해서 구성이 된 주체, 사실은 효과로서의 주체, 이건 다들 이제 프랑스의 어떤 인문학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데,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왜 재현을 문제 삼느냐, 바로 주체하고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사물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어떤 식의 문장으로 끝나냐면, 인간의 일종의 종말, 근대적인 주체 또는 그런 근대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의 종말을 갖다 이제 모래사장에, 해변가의 모래사장에 이제 쓰여져 있는 게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사라질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는데, 예. 자, 여튼 그래서 에피스테메가 무엇인가? 하나의 시대를 어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일종의 담론 같은 것, 지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선언적인 토대, 근거가 뭐냐? 이걸 시기별로 다르게 보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단절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봤다는 점 미리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인 재현은 전 시대의 에피스테메인 유사성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한다. 재현은 기호와 대상과의 분리를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재현은 언어적인 재현을 말합니다. 언어적인 재현. 쉽게 말하면 여기서 기호와 대상과의 분리라는 건 사실 뭘 의미할까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기호는 더 이상 사물하고는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던 것이, 사실 단어가 사물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고 기호가 이제 기표와 기하고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물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고, 그런 방식의 지금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앞당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언어적인 재현에 있어서는 기호가 대상하고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유사성하고의 차이가 되어 있고, 그러면 르네상스기의 언어라는 것은 기호가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겠죠. 그 얘가 가령 부에 대한 분석을 갖다 보시면은 화폐를 갖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에 대한 기호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게. 이 기호는
다른 사물들과의 교환의 매개로서만 다루어진다. 실제 사물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100원짜리 동전이 됐든 1000원짜리 지폐가 됐든 실제로 이것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만큼의 상품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화폐인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사물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재현이 기호와 대상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화폐는 다른 사물들과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상실하고 순수한 표상의 도구로 변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언어적인 재현에서는 분리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볼 회화에서는 여전히 유사성과 재현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 회화적인 재현에서는 유사성과 재현 사이에 이제 등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앞서서 지금 에피스테메의 변천을 얘기할 때 재현이 기호와 대상의 분리를 얘기할 때는 이건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사물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한번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작품을 굳이 푸코가 거론하는 이유는 우선 이 작품은 완벽하게 재현체계 시스템 안에서 생산된 탄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를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인데 그래서 선택했지만 그 안에 어떤 자체 내의 균열과 모순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이죠. 단순히 재현 시스템의 어떤 산물로서의 작품은 수도 없이 많죠. 그렇지만 이 작품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이 작품이 재현 시스템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도 의식적이었건 무의식적이었건 그 재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그 자체 안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과 사물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분석으로 시작을 한다. 스페인의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는 렘브란트, 루벤스와 함께 바로크 회화를 대표했다. 이 시녀들은 일견 원근법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적인 재현이라는 당대의 회화 규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현 시스템을 충실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렇지만 또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애매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한마디로 그 그림은 수수께끼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거울에 있다. 사실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려야 이렇게 보시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디 좀 꺼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잠시 좀 끄게요. 어디 꺼져? 난 정신이 없어서 이거. 여러분 좀 더 잘 보이시죠? 이게 이제 시녀들이라는 작품인데 총 11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11사람. 거울 속에 있는 두 사람까지 합쳐서.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재현의 시스템에 잘 들어맞는 것처럼 봅니다. 어떤 왜곡도 없어 보이고 사람을 아주 생생하게 실제와 닮아 있게 유사성 원칙에 맞춰서 이제 그려낸 그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헷갈린다는 겁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면 왼편에 보이는 게 캔버스예요. 그리고 팔레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 화가 벨라스케스의
본인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스페인의 공주 마가리타라는 공주고, 이제 하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녀들, 뭐 하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붙여지는 이유일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 누굴 그렸냐는 겁니다. 이게 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화가 자신의 자화상인 것인지 아니면 공주를 그린 것인지. 공주를 그렸다기에는 공주가 이 화면의 가운데에 있다는 것 외에는 사실 너무도 작고 너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대체 이걸 누구를 그리고 있는 것인가, 주인공이 누군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저 맨 뒤에 문을 열고 서 있는 사람 등등. 더군다나 지금 이 그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화면 밖에 어떤 인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화가가 쳐다보고 이 사람, 또 공주, 맨 뒤에 사람 등등. 바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푸쿠가 묻게 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저 거울이라고 우리가 추정되는 저 맨 뒤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지금, 그 두 사람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주인공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가 먼저 일단 드러나겠죠. 자, 여튼 이 그림을 좀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보시고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뭐냐, 어디가 불이 켜져야 되는지를 좀. 자, 일단 그림을 보셨으니까는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선은 마가리타 공주의 초상화거나 또는 화가의 자화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가 없다. 왜냐? 자화상, 즉 화가의 자화상이라기에는 화가의 모습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또한 공주의 초상이라기에는 너무 등장인물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 그림은 과연 누구 혹은 무엇을 재현하고 있을까? 그림 왼쪽에는 캔버스가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그려진 대상을 우선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화가가 지금 그리고 있는 대상은 볼 수가 없죠. 화가가 지금 뭔가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화면의 뒤쪽으로는 거울로 추정되는 것에 불분명한 인물이 있고, 왜냐하면 거울에 비쳐있고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 같은 것을 통해야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 마르가리타 공주의 뭐 왕이었으면 뭐 필리페 4세다, 이런 것들은 결국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실제로는 그 조그맣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 자체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 없겠죠. 여튼 불분명한 인물이 있으며 출입문에 서 있는 사람도 보인다. 결정적으로 화면 속 인물들의 시선이 일정히 향하고 있는 화면 밖의 인물이 과연 누구냐?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푸쿠는 대체 왜 이 말과 삶을 첫 장에 이 난처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가? 푸쿠에 따를 때 시녀들에는 이 가시성과 함께, 즉 화면에 보이는 것과 함께 이 비가시적인 것, 화면 밖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또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그 안에 거울 속에 있는 인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푸코의 기획은 근대적인 재현 체계 안에 존재하는 균열의 흔적들을 포착해서 그 틈새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요컨대
푸코는 자신의 주요한 철학적인 공리들을 그림 안에다 넣어서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 체계가 그렇게 완벽하고 공고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명한 세계가 그렇게 당연하고 자명하고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마 이런 사유 방식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들레주도 마찬가지죠. 항상 생성을 얘기하니까 고정된 건 없다. 언제나 이제 변화하는 것인데, 이 변화라는 게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유리한 쪽으로만 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살림살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정치권을 욕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조차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지만 큰 역사 속에 보면 진짜 일시적인 하나의 점에 불과한 정도의 시점에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도입하는 사상가라고도 얘기합니다. 푸코를 설명하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토대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기에 불안정성을 다시 도입해서 자명한 것이라는 건 없다.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건 원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보면요. 그림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의 정체가 우선 궁금해진다. 화면에 드러난 그 가시적인 인물과 화면 밖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비가시적인 인물 간의 관계. 이게 이제 이 그림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화가는 그 위치가 애매한 겁니다. 보이는 자이면서 동시에 보는 자. 보이는 자라는 것은 화면 안에서 화면 밖에 관람객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모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제 보이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모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보는 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주객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보고 보임이 서로 얽히는, 뭐 멜로퐁티부터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해왔던 사실인데 그것도 여기서 이제 푸코가 읽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밌는 것은 화가가 만약에 잠시 쉬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릴 그 여기서 이제 아마 왕부처 왕과 이 왕비를 갖다 보다가 이제 그리려고 재현 행위를 하게 되면 화가는 화면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각도상을 볼 때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캔버스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실제로 재현 행위를 하게 될 때는 화가는 화면에서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가는 작업을 재개하게 되면 화면에서 곧 사라질 것이다. 결국 화가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 즉 가시적인 것 그리고 비가시적인 것의 문턱에 위치한다. 이걸 이 책에서는 시계추가 운동을 하잖아요. 이 시계추가 운동할 때 딱 정중앙에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정중앙에 있는 건 바로 그냥 시점이 지나가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꾸게 되는데 그때마다 딱 고정된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볼 때 화가는 곧 이어 다음 장면에서 사라질 그럴 위치, 불안정하고 애매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재현의 주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표상을 할 때에는 그 표상의 내용 안에는 표상의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표상은 뭐 곧 재현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무방합니다. 재현을 뭐
표상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재현이 일제히 모으고 펼쳐놓는 이 분산 속에는 모든 방향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지식에 관한 본질적인 공백이 존재한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어쩔 수 없는 공백, 비어있는 곳, 즉 재현이 근거하는 어떤 곳, 곧 화가나 주체의 필연적 소멸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재현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재현은 항상 주체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재현 안에서 주체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걸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푸코는 읽어내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현 혹은 표상이라는 것은 항상 주체와 대상을 갖다가 띄워놓는 거죠. 그 두 양자가 거리가 있어야, 표상이라는 게 사물을 내 앞에 세워놓는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세워놓고 유용성이 됐든 뭐 어떤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물의 모든 것들은 다 거세되고 버리거나 제거가 되죠.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그걸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이제 사물이 되는 거고 이제 대상이 되는 건데, 이 막상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재현 시스템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가 소멸이 돼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균열의 지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푸코가 이 그림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봅니다. 즉, 유사적 재현이라는 것이 가장 강고하게 하나의 제도로서 또는 규범으로 설립되어 있는 시기조차도 그 규범 안에는 그걸 위반하고 스스로 넘어가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이것들이, 이런 인물들이 넘쳐나면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